여러분, 재난지원금 말고 또 돈 받으신 거 있으시죠?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돈을 받았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제가 2년 전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가 이 모양인데 주식,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게 말이 돼? 입에 거품 물면서 경제위기 운운하고 한탄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 돈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요. 갑자기 모두 투자 도사가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풀린 유동성 이유는 되겠네요. 오늘은 불경기에도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복습한 다음에 유동성이 넘쳐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변화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놓고 움직이는 손, 즉 보이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었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 손만 제대로 관찰했다면 작년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용기 있게 뭐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보이는 손이 뭐냐고요? 첫 번째 손은 중앙은행의 손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시장금리를 요리조리 요리했었어요. 그걸 참 잘했던 분이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모호한 표현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1, 2년 후 금리까지 친절하게 제시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연준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서라도 저금리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중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인데 이걸 양보하겠다네요.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간절함이 반영된 겁니다. 과거 일본의 교훈도 한몫했을 거예요. 어설픈 경제 회복에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살아나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걸 봤거든요. 두 번째 보이는 손은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슈퍼 추경까지 동원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상시였으면 정치권 일을 두고 싸우느라 제대로 집행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의 공포가 워낙 컸던 탓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까지 나눠줬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정부가 직접 가게와 기업에 돈을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산에 불이 나면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불난 곳에 정확히 물을 부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물을 막 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안 그러죠. 헬기를 띄워 불난 곳 주변에 무작위로 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지금 불길을 잡지 못하면 산 전체가 타버릴지 모른다는 절박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덕에 형편이 좋은 사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공짜 돈을 받게 됐죠. 유동성이 그만큼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바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부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정책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단기 처방이지만 효과는 크죠. 대표적인 게 내구재의 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거죠. 작년에는 자동차의 특소세를 70% 가까이 인하해 줬고요.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1등급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줬었죠. 보통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까지 값비싼 내구재 구매를 자극하면 경기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내구재 제품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죠. 한번 구매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미래에 있을 소비를 미리 당겨왔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만 줄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운데도 어떻게 유동성이 흘러넘치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유동성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건 부채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네, 바로 부채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경기가 좋으면 돈이 만들어지고 경기가 나쁘면 돈이 사라진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경기가 좋다고 없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 경기가 나쁘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던 돈이 갑자기 뿅 하고 마술같이 사라지진 않아요.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돈은 그저 돌고 돌 뿐입니다. 그럼 돈이 어떨 때 생기고 또 어떨 때 사라질까요? 누군가 빚을 내면 돈이 생깁니다. 반대로 빚을 갚으면 돈이 줄어들 거고요.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빚을 많이 내면 없던 돈이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물론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는 생산적인 빚이 늘어나서 경제에 이롭습니다. 기업은 시장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생산 설비를 늘리느라 빚을 지게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미래에는 소득이 더 늘어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상환 가능한 금액만큼 빚을 내서 미리 소비를 하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저축에 올인하지 않고 자신 있게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경제가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사용된 빚들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무언가가 아닌 그저 자산을 사고 팔기 위해 내는 빚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거든요. 아무튼 빚을 내서 투자하고 빚을 내서 소비하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미래가 불안한 나머지 모두가 투자 안 하고 소비를 줄이고 기존에 있던 빚까지 갚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경제를 이루고 있는 가게, 기업, 정부 차원에서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가게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게의 빚도 그만큼 늘어났죠.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장만 하기 어렵다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2030까지 영끌로 빚을 늘렸고요. 이제는 빚내서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죠. 2013년쯤이었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2000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뉴스거리도 안 되죠. 숫자가 너무 커져 감각이 둔해진 걸 수도 있고 빚을 늘리는 것에 내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빚이 작아 보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빚이 한없이 커 보이게 되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가게들은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빚내서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겨우겨우 소비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마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계 기업들은 저금리와 정부의 정책 대출 프로그램 덕분에 좀비 기업이 되어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빚만 계속 늘어갑니다. 아무튼 가게와 기업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이제 추가로 빚을 낼 여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짠 하고 등장한 게 정부예요. 가게와 기업을 대신해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주 힘든 시기가 됐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그나마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참 무섭죠. 앞으로 고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정부 지출이 필요한 곳은 더욱 늘어날 텐데 언젠가 정부마저 빚을 낼 여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처럼 말이죠. 물론 관리만 잘하면 그런 일 절대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일본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우리보다 앞서 정부가 엄청난 돈을 뿌려댔는데도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면 돈이 생기고 빚을 갚으면 돈이 줄어든다고 했죠. 일본은 90년대 초 자산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거품이었고 붕괴의 고통도 그만큼 컸습니다. 모두가 돈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는 데 쓰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장롱에 혹은 안전자산에 돈을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뿌려도 실물 경제에서 돌지 않았던 거고요.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뜻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유동성 함정에 오랜 기간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말고 또 돈 받으신 거 있으시죠?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돈을 받았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뭔 소리야 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돈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저도 꽤 받은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이죠. 바로 자산배당금입니다. 몇 천, 몇 억 안 오른 집이며 부동산이 없고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뭐든 들고만 있었다면 다 올랐죠. 자산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뭉칫돈이 꽂힌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평생 일하고 저축해서 모은 돈보다 몇 년간 집값 올라서 번 돈이 더 많은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솔직히 월급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저축해봐야 1억 원 남짓이고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단기간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올랐죠. 다주택 투기자들은 진짜 부자가 됐고 1주택자들은 실제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전문 용어로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부자 된 기분에 소비도 덩달아 늘었거든요. 아니라고요. 특별히 소비를 늘린 적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최근 몇 년간 수입차들이 엄청 늘지 않았던가요? 대형 세단이며 고급 SUV도 발에 차일 정도로 늘었죠. 우리 집값이 얼만데 나 정도 되면 외제차 한 대 굴려도 되잖아 생각하는 분들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집값에 비하면 고급차 한 대 값이 여전히 싸 보이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집값이 몇 억 안 할 때는 인테리어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건 선뜻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10억짜리 집이 됐어요. 까짓거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 쓰는 게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일본 정부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우리는 달라요. 자산 가격이 좀 오르니까 모두가 경쟁적으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동안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승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채로 지어진 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돈 풀기, 한계 기업의 빚내기,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청구서는 아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비용이 청구될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얼마가 청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릴 때는 작아 보이던 비용도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국민소득도 그에 맞춰 빠르게 증가한다면 청구서가 영원히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해서 집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남들만큼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자산가격 상승을 노동으로 따라잡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로또나 비트코인 아니면 부자 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죠. 과거에는 직장인이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부장님 욕하고 회사 욕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화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야기, 김대리, 박 과장님이 돈 번 이야기로요. 엄마들은 만나면 자식 자랑, 남편 흉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주식 청약 일정을 체크하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해요. 대학생들도 토익 공부하듯 코인을 공부하고 해외 주식 연구에 한창이고요. 이제 곧 온 국민이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해서 번 돈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투자를 위해 대출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빚이 무거움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품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품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 들어올 돈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터집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처럼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축밖에 모르던 사람들마저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면 더 들어올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엄청난 유동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고 다가올 부작용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영원한 건 없어요.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돈들도 때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시기의 문제일 뿐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정부가 운영한 적자재정은 언젠가 증세로 메꿔야 할 거고요. 빚으로 버티고 있던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고통이 한층 커질 겁니다. 내가 산 자산을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믿음도 깨질 날이 반드시 올 거고요. 경제가 확실한 회복 시그널을 보일 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날 때,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때가 되면 금리는 서서히 오르고 위기로 인해 넘치도록 공급됐던 유동성도 회수될 거예요. 과거에 경기도 안 좋은데 자산시장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 라며 하소연했던 사람들이 훗날 경기는 좋은데 자산시장이 떨어지는 게 말이 돼? 라는 하소연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디 뒤늦게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